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연말을 맞아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YTN 유일무이한 심층 보도 프로그램 탐사보고서 기록을 살펴봅니다. 이번 주 에필로그 Y 시간, 저녁 종합 뉴스죠. 뉴스큐를 책임지고 있는 이광현 앵커를 만나봅니다. 베테랑 앵커의 뉴스 제작기,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영입니다. 얼마 전에 치러진 양성평등 미디어상에서 YTN 영상기획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로 25번째를 맞은 미디어상은 이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대중매체 작품을 격려하기 위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심사위원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의제화시킨 부분에 대해서 YTN의 이번 성평등 기획보도를 높이 평가했는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 생태계에서 소외되는 이 없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YTN은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이혜수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시의성과 속보성은 뉴스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속보 경쟁에 내몰리다 보면 맥락이 실종되곤 하죠. 언제 어디서나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시대에서 사안의 본질과 맥락을 짚어내는 탐사 보도가 중요해지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YTN에도 심층 기획 탐사 코너가 있습니다. 오늘 리뷰 Y 시간은 2023년 한 해 동안 방영된 YTN 탐사보고서 기록을 살펴봅니다. 심층 보도를 다루는 YTN의 유일무이한 매우 깊이 있는 프로그램이죠. 사실 보도 전문 채널인 YTN에서 이렇게 50분 분량으로는 보기 드문 YTN 탐사보고서 기록에 대한 비평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청자들이 본인이 보고 싶은 뉴스를 이렇게 찾아서 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시도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도의 형식도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뉴스의 다양한 형식을 통해서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늘 발생 위주의 보도 이런 뉴스만 다루다 보니까 그 이면에 있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호기심이나 그 어떤 문제의식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이걸 좀 깊이 있게 좀 장시간에 걸쳐서 취재를 해서 전해주고 싶은 그런 어떤 책임 같은 것도 있는 거거든요. 언론사로서. 근데 그런 거를 하나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탐사 보고서 기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건이 발생했고 결과는 어떻게 됐다는 것보다는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이고 또 재발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한꺼번에 깊이 있게 전해주는 거 그것이 저희 하나의 그 언론사로서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청자의 니즈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깊이 있는 뉴스의 내용까지도 이렇게 같이 어우러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들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YTN 탐사보고서 기록을 샅샅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원님 내용부터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TN 탐사보고서 기록은 우선 7월에 방송된 우리 동네 주치의, 지역의료, 길을 묻다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백령도를 시작으로 각지마다 응급 상황에 취약하고 정밀 검사가 어려운 보건진료소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을 짚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그마저도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배치되는 문제를 지적해 공공의료 시스템 확충의 시급성을 알렸고요. 그럼에도 정부의 인력 확충에 대한 별다른 노력이 없다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의대 증원 움직임이 있고 이제 의사들은 이에 반발하는 상황들이 최근에도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해당 프로그램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우리 동네 주치의편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의료 공백, 대도시와 농촌의 의료 격차의 심각성을 알리고 작지만 이를 극복하는 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신규 공중보건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특히 한의대나 치대보다 의대의 공중보건의 수가 감소하는 등 한국의 공공의료가 의존해왔던 공중보건의 제도가 심각하게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없어서 그리고 기계가 없어서 환자를 치료할 수 없어 되돌려 보내는 공공병원의 실상을 이제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때 치료를 받았으면 살아있을 치료 가능 사망률이 군 단위로 넘어가면 70%가 넘는 상황을 담담히 전합니다. 관련해서 프로그램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이 같은 의료 격차, 의료 공백을 절망적으로만 그리진 않았는데요. 병원과 의사가 없는 지역을 찾아가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의료진을 만나서 찾아가는 진료가 왜 필요하고 지역에 남아있는 의사들이 왜 지역을 선택했는지도 영상에 담아냈습니다. 제작진이 취약한 지역 의료 현실을 심층 취재하기 위해 2달 동안 전국 각지를 돌았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되지 않는 각 지역들마다의 고유한 어려움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탐사 보도의 목적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것들, 혹은 안다고 여겼지만 가려져 있던 것들을 성실하게 발굴하는 것이라면 지역 의료, 길을 묻다가 그 역할을 잘 해냈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어떤 사안을 접근하고 풀어가는 방식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영상 중에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제 환부를 드러내고 진료를 받는 모습이 그대로 비춰졌습니다. 출연자의 약간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지 않는 듯한 모습은 좀 다소 불편했습니다. 다음으로 9월 급발진 엑셀 브레이크 편을 살펴봤는데요. 해당 편에선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급발진 의심 사고를 다뤘습니다. 저도 이제 이 편을 좀 찾아봤습니다. 지난 9월에 방통위가 뽑은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이 됐어요. 네, 방통위의 결정이 납득되는 좋은 기획이었는데요. 우선 사고의 원인을 가리는 소송에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하나도 없어서 급발진 의심 사고라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는 문제 제기가 주목을 끌었고요. 제작진은 급발진의 진실을 찾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과정을 들여다보고 제조사와 유족들, 자동차 전문가 등 다양한 취재원들을 만났습니다. 급발진 의심사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재점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이어서 8월에 방송된 위기의 전세도 올해 중요한 사회적 화두였던 전세 사기와 역전세 문제를 다룬 시의성이 높은 기획이었습니다. 리뷰 Y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주제로 YTN의 보도를 다룬 적이 있는데요. 해당 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전세 문제를 둘러싼 맥락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의 뉴스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접하고 탐사 기획물로 그 사안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 두 개의 시너지가 YTN의 뉴스 가치를 높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다룬 아이템들을 보면 참 접근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이슈 같고 또 이런 것들을 빠르고 종합적으로 전달하려는 그런 노력이 뉴스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일반 취재물에서도 이제 후속 보도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강하는 의미로서 정말 중요한데 이 탐사 보고서 기록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에 YTN 탐사 보고서 기록 공백 12구 이태원 참사 100일이 방영된 이후에 참사 1년을 돌아보는 별의 기억 12구 이태원 참사 1년의 기록을 살펴봤는데요.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참사를 되짚으면서 대형 참사는 왜 반복되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짚으면서 시의성과 심층성을 다잡은 회차였습니다. 무엇보다 한 번 다룬 주제를 다시 한번 그 이후의 상황을 다루면서 연속성을 보여줬다는 점, 참사 이후 공론 중심부에서 사라진 참사를 다시 한번 주목하는 제작진의 집념과 끈기가 돋보인 회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YTN 보도와 방송 제작에 이제 도움을 주신 그 분들에게 마음을 표시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YTN 시청자 대상을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분들도 모시기도 저희가 한 적이 있고요. 프로그램 제작에 이분들이 또 크게 도움을 주신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1주기인 11월 초 방송된 별의 기억 편은 참사 이후 참사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159km 릴레이 행진과 단식, 특별법 제정을
촉구를 위해서 산부일배 등 사건 이후 1년여간의 유가족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참사 이후 다른 유가족들을 만나면서 이제 끼니를 챙기기 시작했고, 살아가기 위해서 분향소에 간다는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분향소의 의미, 그리고 함께 한다는 것, 위로와 치유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사회가 사건을 기억한다는 것과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추모 공간의 의미랑 왜 이러한 추모 공간이 시민과 가까이 그리고 사건 장소와 가까이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한 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사건 이후에 100일 그리고 1년이 지난 후로 이제 후속 보도를 했고 유가족의 1년의 시간을 이제 기록을 한 건데요. 기록의 의미라는 것들과 어떤 기억의 과정으로서의 의미 그리고 이제 새삼 이 프로그램 명칭이 또 기록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 되게 와닿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유튜브 댓글에서 이제 그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 댓글 작성을 중지한 부분도 참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긍정적인 평가 남겨주셨는데요. 사실 완벽한 건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뭐 완벽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서 사실 이 프로그램이 YTN에서 아주 흔한 그런 포맷은 아니기 때문에 아쉬운 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조금 아쉬웠던 점이 조금 더 도전적인 주제를 다뤘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의혹을 제기해 은폐된 진실을 찾아내는 것, 공권력에 의해 침묵해온 문제들,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을 고발해 공론화하는 것, 그것이 분노를 일으켜 사회를 바꾼다는 것이 탐사 보도의 지향이라는 의미인데요. YTN 탐사 보고서도 심층 취재를 통해 감춰진 진실을 추적하는 정통 기획 탐사 보도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의 회차는 그 목적과 지향에 충분히 가닿았는가 갸우뚱하는 지점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10월에 방영된 인플루언서 전성시대는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영향력을 떨치는 인플루언서와 셀프 브랜딩 문화의 명암을 다뤘는데요. 협찬, 뒷광고의 문제나 좋아요, 구독, 알람을 득하기 위해 감정 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인플루언서의 삶을 이해하기는 흥미로웠지만 공익과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회 개혁의 차원으로서의 탐사 기획물이라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탐사 보도는 사건의 이면을 밝혀내거나 아니면 새로운 관점을 제안하는데 방송된 인플루언서 전성시대는 인플루언서 산업의 성장형과 현황, 그리고 유명 인플루언서의 소개, 그리고 뒷광고 같은 인플루언서의 명과 암 등 이미 알고 있는 현상들을 피상적으로만 보여주기만 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 방영된 AI 시대의 질문,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편도 살펴보면요. AI가 보편화될 미래 사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할 거리를 던져주긴 했지만 역시나 진실, 폭로, 변화를 3요소로 하는 탐사 기획물로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주제도 중요하게 다뤄야 할 주제이지만 주제면에서 조금 더 긴장감이 보태졌으면 하는 거죠. 알려진 사안을 깊이 들여다보는 심층 기획물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병폐를 바꿔나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탐사물로서 조금 더 성역에 도전하는 주제들이 기획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덧붙여서 내용뿐 아니라 형식과 표현 면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이어졌으면 하는데요. 저는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올해 방영된 10개의 회차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10편을 살펴보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던 것이 구성이 좀 엇비슷하다, 조금 단조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현황을 개괄할 땐 도표 중심의 자료화면을 제시하고 거기에 설명을 보탤 땐 다양한 취재원과의 인터뷰가 이어지는 형식이 전부여서 조금은 좀 지루하게 다가오기도 했어요. 물론 최근에 탐사 기획물들이 폭로에만 치중하고 선정성에 목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 차분한 시선으로 사안을 풀어내는 YTN의 뚝심도 저는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긴 시간 공들여 준비한 기획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뤄질 수는 없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창구가 많아지면서 이제는 어떤 내용을 전달하느냐만큼이나 어떻게 내용을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리고 영상 콘텐츠는 지면 기사의 한계를 극복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텐데 지나치게 연성화되지 않는 선에서 기술적으로 또 디자인 면에서도 어떻게 시각화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플랫폼이 다양해진 시대에 정말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청자에게 뉴스를 전달함에 있어서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좀 시대적인 배경에 좀 발맞춰 나가면서 전달을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가장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YTN은 좀 어떤 식으로 시도를 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어떤 내용을 취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전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평가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탐사 보도가 좀 사회 부패나 비리 같은 것을 날카롭게 파헤치는데 부족했다라는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정말 문제 제기로서 지적으로서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도 여전히 피해자들이 아직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고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문제, 그다음에 인플루언서 문제도 지적을 하셨는데 기술혁명이라는 게 사실 보이지 않게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다 바꿔놓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저출생의 문제인데 거의 사회적 재앙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를 탐사보도라고 하는 어떤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이것이 뭐 비리나 부패를 파헤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직면한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이걸 푸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과 형식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식은 가볍지는 않은 거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어떤 내용도 전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전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탐사보도라는 것이 성격상 굉장히 복잡하고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문제를 딱 결론 내리기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이것을 오해를 또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탐사보도라면은 형식의 다양성보다는 내용이 정말 충실한가라는 것에 더 무게를 두는 거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리뷰와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요약 부탁드립니다. 변화하는 저널리즘, 탐사 기획물을 강화해야. 인터넷은 언론이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장점을 제공했고 최근에는 더 빨리 기사를 만들어내는 AI가 새롭게 적응해야 할 도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저널리즘 환경에서 언론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면을 들여다보는 깊이 있는 탐사보도, 탐사 기획물이 아닐까요? 보도 전문 채널 YTN의 탐사 기획물이 단 하나에 그치고 있는 것이 많이 아쉬운데요. 사회 변화의 흐름을 짚는 기획과 사회 부조리를 취재해 진실을 찾아가는 신증 탐사 아이템이 강화되길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선민 박사님의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깊이 있고 치열한 보도를 바랍니다. 언론은 사회적 기록입니다. 탐사 보도는 깊이와 치열함이 더해진 공적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구성원들은 지금 현재를 해석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고 기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한 사회의 기억을 책임진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꾸준히 깊이 있고 진실한 보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리뷰와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선 들을 수 없는 프로그램 제작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에필로그 Y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YTN을 시청하신다면 아마 익숙하고 또 반가운 얼굴일 겁니다. 바로 저녁 종합뉴스 프로그램이죠. 뉴스큐의 주인공 이광현 앵커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겐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지만 이광현 앵커의 시간은 좀 다르게 흐른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뉴스큐를 책임지고 있는 이광현 앵커. 뉴스큐뿐만 아니라 앵커팀 팀장으로서 YTN 앵커들을 이끌고 있는데요. 보도 전문 채널 앵커로서 그리고 앵커 팀장으로서 못다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이광현 앵커 팀장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매일 사무실에서 뵙다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좀 설레기도 하고 약간 좀 긴장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후배로서 정말 궁금한 게 많은데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네. 먼저 앵커팀 팀장으로서 저는 어떤가요?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앵커라는 직역이 다른 어떤 직종에 비해서 동등한 선상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뭐 유다운 앵커를 제가 평가한다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워낙에 뭐
본인만의 뚜렷한 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너무 겸손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앵커 팀장을 겸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남다른 고충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앵커만 할 때는 아무래도 제가 프로그램 뭐 예를 들어 뉴스큐에만 좀 집중할 수 있었다면 다른 역할이 하나 더 생겨서 물리적으로는 좀 해야 될 일도 늘어나고 좀 신경 쓸 것도 많아졌지만 또 선후배들과의 소통이 좀 넓어지고 많아진 건 좀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YTN에 AI 앵커가 등장해서 맞아요.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었잖아요. 앵커로 일을 하시면서 좀 앵커 트렌드가 이렇게 변화했다 이런 것들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입사했을 때만 해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앵커에게 주어지는 어떤 요구되는 역할은 정확한 발음, 또 신뢰도를 줄 수 있는 어떤 이미지 이런 게 전통적인 좀 앵커의 어떤 역할 상이었다면 최근에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좀 이슈를 좀 꿰뚫는 앵커 또 자신만의 어떤 관점이 있는 앵커 이런 거를 시대가 좀 요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은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이광현 앵커를 봤을 때 좀 어떻게 비춰주고 싶으세요? 저는 제가 어떤 뉴스를 전달하더라도 뭐 정치, 경제, 사회, 뭐 국제, 스포츠까지 어떤 뉴스를 전달하더라도 굉장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그런 좀 평가를 받고 싶고요. 그런 걸 제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광현 앵커는 뉴스큐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는데 네. 아마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모르실 것 같아요. 뉴스큐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신지 좀 하루 일과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뉴스큐는 이광현 앵커 혼자 만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당연히 물론 제 역할만 놓고 얘기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헤드라인부터 확인을 하고 제가 다둥이 엄마긴 하지만 네. 정신없는 와중에도 꼭 헤드라인은 무조건 확인하려고 하고 대부분 기사를 YTN이 담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빠진 기사가 있는지 그러면 이제 오전에 출근을 해서 뉴스큐 이제 제작진과 선후배들과 회의를 거치는데 굉장히 좀 밀도 있게 토론을 해서 빠진 뉴스가 있으면 뭐 대담이라든지 앵커 리포트를 통해서 콘텐츠로 보충을 하고 뭐 그런 발제 역할도 하고 실제로 또 뭐 기사를 작성하기도 하고 섭외에 나서기도 하고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해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광현 앵커도 오랫동안 뉴스를 진행한 베테랑 앵커시잖아요. 네네. 그럼 생방송으로 이렇게 뉴스 하면서 좀 어렵다거나 힘든 점이 지금도 있으신가요? 저는 생각보다 의외로 대체로 좀 모험심도 있어서 극복해 나가는 스타일이긴 한데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웃음 참기예요. 의외로. 그래서 사실 인터뷰 이들 이렇게 나오시는데 저만의 웃음 포인트가 있는데 그 흔히 우참이라고 하잖아요. 우참 실패하는 경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그게 가장 위협적이에요. 예전에 좀 이런 관련된 영상 좀 있지 않으셨어요? 많죠. 웃음과 관련된 저의 영상이 많았던 관련된 것 같아요. 영상이 많고 대표적으로 뭐 최양락 씨 나오셔서 제가 거의 뭐 진행 내내 웃음 참느라고 사실 죄송한 일이죠. 앵커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근데 최양락 씨는 아마 유대원 앵커가 만난다 하더라도 누구여도 좀 웃음 참기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웃음 참기도 앵커들한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지만 이렇게 YTN은 실시간으로 속보가 들어온다든지 정말 많은 분들이 출연하시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은 이제 없으신 건가요? 베테랑이시니까? 사실 저는 뉴스 앵커는 매일 힘든 일이고 매일 고민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쉽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이제 기술적인 어떤 업무, 그러니까 뭐 속보를 처리한다거나 기사를 읽는다거나 그런 건 기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제 연차에서 그게 두렵다고 하면 이제 부족한 거고 그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다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사적인 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론인이기 전에 뭐 거창하게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갖고 있던 생각과 지금 전달하는 뉴스가 좀 서로 상충될 때 그때 좀 잠시 고민에 빠지지만 저는 뉴스큐 앵커이지 이광현 어떤 사적인 개인의 자격으로 뉴스를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가급적 그걸 녹이는 건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사회적 약자의 소식을 전할 때라든지 우리 사회가 공분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묻지마 살인 사건 같은 뭐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흉악범들이 강력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가 공분하는 사건들인데 그럴 때는
보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는 정도에서 제 생각을 담아내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YTN 뉴스는 사실 24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각 뉴스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뉴스큐가 가지고 있는 차별점이 있다면 뭘까요? 자랑해 주세요. 뉴스큐가 오후 3시 50분에 시작을 해요. 네. 퇴근 시간 직전이거든요. 퇴근 시간 한두 시간 전인데 그 시간에 이제 시청자분들 어떤 분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에 벌어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어떤 뉴스의 100%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뉴스큐를 봤을 때 모든 뉴스를 다 봤을 거다 확신이 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시청자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뉴스를 지향합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가급적 많은 뉴스를 좀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빠른 종합뉴스란 이름을 갖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앵커들도 각 뉴스를 진행하면서 본인의 개성이 좀 드러나기 마련인데 앵커로서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어떤 게 있으세요? 어떤 평가를 받는 건 다른 사람이 저한테 이제 평가를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어떤 앵커라고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고 다만 지향하는 건 어떠냐면 화면과 좀 일심동체되는 앵커 그러니까 생방송 중에도 자막과 또 심지어 이렇게 뉴스 화면이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아시죠? 자막을 네. 또 따로 잡잖아요. 제가 거기서 질문을 많이 뽑아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YTN 앵커지만 그래픽, 자막, 화면까지도 내가 다 꿰뚫고 있다. 그걸 뭐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흐름 속에 내가 같이 호흡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제가 좀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좀 다양해지고 넓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늘 급박하게 돌아가기 마련이잖아요. 혹시 겪었던 에피소드들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거 한 가지 얘기해 주세요. 사실 뭐 뉴스 진행을 상당 시간 했기 때문에 여러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화재 현장에 부부를 그 화재 현장에 피해자 부부를 생방송에서 이제 화상 중계란 형식을 통해서 연결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본인이 입은 어떤 피해와 그런 아픔을 말씀하시다가 오열을 한 방송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제가 그 오열하시는 분을 바라보는 앵커 역할도 힘들었지만 그걸 떠나서 끝나고도 한참 후유증이 남더라고요. 좀 죄송하기도 하고 사실 그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일이죠. 본인이 터전을 잃은 상황에서 화마가 삼켜버린 그 터전을 배경으로 저희가 이것저것 질문 드린다는 게 정말 죄송스럽고 마음이 많이 아파서 한 며칠 후유증이 남더라고요. 그럼 이럴 때 좀 앵커로서 감정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사람인지라. 이럴 때는 어떻게 좀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가끔 저희 방송인들이 눈물을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보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는 수준에서 그거는 자기적이어도 안 되지만 오히려 또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오는 어떤 그런 지점이 있다면 시청자와 같이 호흡하는 것도 방법인데 보는 분들이 좀 불편하다면 그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가급적 이제 여러 각도의 시청자가 있기 때문에 꼭 저의 생각과 같진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어떤 형태로 뉴스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전 또 이게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생방송을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발음 같은 걸 교정해요. 제가 안 되는 발음들이 있으면 방송 경력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복하지 못했다면 또 그것도 하나의 지적이겠습니다만은 제가 부족한 면들을 지금도 연습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좀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사실 생방송 노하우는 따로 없고 많이 해본 사람이 승자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유다원 앵커보다 나은 점은 좀 더 많이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크지 않을까요? 네, 많이 했는데 거기서 정체되면 안 되고 많이 한 것을 토대로 계속 발전하려면 반성도 많이 해야 되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매일 반성하고 매일 고민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일하시면서 앵커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 분명히 드셨을 때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람을 느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가볍게는 제가 학창 시절 굉장히 동경했던 가수나 어떤 소설가라든지 그런 분들을 인터뷰했을 때 내가 뭐라고 이런 자리에서 이런 분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나 이런 건 좀 가벼운 소감인 것 같고 조금 무겁게는 제가 전한 뉴스로 인해서 사회가 변화하거나 어떤 좀 바뀌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때 그럴 때 가장 YTN 앵커 하길
잘했다라기보다 감사하구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도 시청자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뉴스 계속해서 전해주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깊이 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전화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다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